박선아입니다. 오늘 같이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음에 그 명단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저기에 같이 있는 거지? 지금도 약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뭐 그런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떨면서 서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순간이 살면서 또 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약간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네. 저는 이제 이번 보도자료를 활용을 하고 저도 이제 원고를 읽는 식으로 하시니까 그 폴스팅즈를 같이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루카이저의 사진입니다. 윌리엄 루카이저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 시인의 성별에 대해서 딱히 의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여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의 사진도 보았고 여성에게만 특히 부과되곤 하는 가십거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시인이랑 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찬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알아야 한다라기보다는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당시에 저는 좀 부끄럽지만 여성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좀 몰랐던 것 같고 횟수로 따져보면 진짜 어렸을 때였거든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되게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카이저 씨의 젠더를 부여해야 할 필요를 딱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로 그의 시에서는 화자의 젠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실쓰기가 구사되지 않았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재로 기록이 되고 있는 헉스네스트 사건을 적극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목소리를 상연하는 연작시라고 할까요? 그 사자에서라는 그 시집에서는 서적 주치의 젠더를 하나로 상정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젠더라는 게 확실히 이게 딱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느껴졌고, 둘째로는 루카이저 시에서 서적 주치의 성별은 오히려 뉴트럴하다라고 여겨지는 편이 좀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가 반전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를 했고 그러므로 그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더 도드라지게 읽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이해와 좀 상충하게도 루카이저를 소개할 때면 늘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삶의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는 터져버릴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캐틀 폴비츠에 대한 루카이저의 헌시인 캐틀 폴비츠에 등장하는 구절로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요약이 되는 제2물격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식구로 불려오는가 하면 근래에는 미투 운동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한마디로 자주 소환되었습니다. 너무 사적이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논하기에는 꺼려내는 주제라서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폄하되어 왔던 목소리들이 실은 세상을 터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품고 있다는 이 시행의 함의가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색을 다 쓰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감정을 전달하는 콜비츠의 판화작품에 가는 힘과 나란히 놓이면서 그간 침묵되어 온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힘주어 말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김혜순의 글을 만났습니다. 그 김혜순의 그 여성 시아가에서 김혜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시인은 다 어머니다. 시인은 모성을 요리하지 않고는 시인이 될 수 없다. 모성 시인이 낳은 시라고 불리는 생물은 생명의 연고다. 대상을 또 다른 나로 인지하는 잉태의 행위에 의해서만 서로 맞물려 서로의 몸을 출산하는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만 시인은 타자를 만나고 시는 쓰여진다. 자신 스스로 대상을 산출하는 구멍이 되는 모성적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여성, 남성 시인은 타자를 만날 수 있다. 아이라는 또 다른 나, 투명한 나는 나와 이어진 나이면서 당신이다. 우연히 맞닥뜨렸던 김혜순의 이 말은 제가 루카이저를 참여시에 계보해서 읽어낼 때에도 혹은 그와 교류를 했던 영미 시사의 토양을 살필 때에도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루카이저 시의 젠더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카이저 시세계를 구성하는 한 갈래로서의 참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루카이저가 실제로 여러 현장에 시인으로서 참여했던 경험들입니다. 우선 루카이저는 그 재판, 또 트라이얼이라는 시로 그 스카츠보로 소년들 사건이라는 현장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시를 보시면 그 스카츠보로 소년들 사건 같은 경우는 9명의 그 흑인 소년들이 2명의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라는 혐의를 씌고 유죄를 받아봤는데 그 사법적으로 뭔가 불공평하게 진행됐다라는 해서 전국적인 어떤 시위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트라이얼이라는 시를 보면
그 유럽 내에 있었던 그 미국 그 영미권에 있었던 혁명의 기록들을 쭉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린치의 폭력이라거나 미국 내에 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폭력의 양상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스카츠버로 소년들 그 사건과 오버랩 시키면서 뭔가 이제 폭력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써내리고 있는 시입니다. 그다음에 어린 시절로부터 벗어난 시, The Poem Out of Childhood라고 하는 시에서는 당시에 이제 미국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쿠아 반제티에 대한 이야기에 좀 뭐랄까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이탈리안 이민자이면서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강도 살인의 혐의를 받으면서 이제 혐의를 얻게 되고 유죄를 받고 정기유죄에서 고문당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일종의 사복살인이다 라면서 이걸 시로서 어떻게 뭔가 좀 재현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온집인 시의 생이라고 하는 산문집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시즘에 반대하면서 개최가 됐던 그 대한올림픽이죠.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나치당 주최로 올림픽이 열릴 상황이었는데 이거 파시즘에 반대하는 스페인에서 대한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인민의 올림픽인데 그것에 참여를 하면서 그 경험을 다루었던 거를 이제 시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써내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게이츠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에 왔던 때의 사진이에요. 그 게이츠는 당시에 이제 민청혁명 사건 때문에 수감이 되었던 김지아 시인의 그 투옥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건 때문에 김지아를 프리 하자라는 게 아미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무려 한국까지 건너와서 팬 아메리카 대표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 이제 그 경험을 차은 씨가 참여를 해왔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이민자라는 이유로 이념과 자본의 폭력에 의해서 침묵을 당했던 이 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복원하려고 했던 게 이 시적 참여의 어떤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루카이저 씨의 참여에 대해서 제가 말을 보탤 수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가장 힘없고 목 없는 따라서 목소리가 없는 타자를 만나기 위한 시인의 여정이었으며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또 몸을 내어준 시적 작업들이 김혜순의 말대로라면 사랑의 방식이겠구나. 그러니 루카이저 시적 작업들을 모성적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극진한 사랑의 행위들은 그가 너무도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혹은 또 굉장히 막연한 이상을 품고 있어서 발현된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력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더불어 모성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여성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시의 젠더는 여성이다 라는 그 도식을 좀 쉽게 납득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김혜순 역시 여성 시인이든 남성 시인이든 타인을 만나는 과정이 곧 모성적 경험으로 구현된다고 했으니 그 모성성이라고 하는 게 성별에 구애받는 것은 또 아닐 테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여성 시인의 언어는 여성 시인 스스로가 자신을 이방인, 난민으로 경험, 인식하는 것 혹은 그에 따른 학습, 사유가 있지 않고는 발화될 수가 없다 라는 문장을 맞닥뜨렸고 어쩌면 루카이저는 그 자신이 참여했던 그 현장들 속에서 자신을 만났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루카이저는 좀 외로운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것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지만 어디서도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남성을 득세하는 문단에서 여성이었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싱글맘이었고 좌파 정치를 지지하면서도 그들과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윌리엄 루카이저는 자신의 어머니 루카이저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 어머니는 스스로의 커리어를 발명해냈고 자신의 삶 또한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규범을 어겼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1930년대 어머니는 공산주의자들이 믿는 것, 적어도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공산주의 도구마나 사상 통제를 거부하는 데 또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노선 외에는 그 어떤 당파적인 노선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전투에서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루카이저의 삶을 두고 발명한다 라는 이제 인벤트라는 단어를 쓴 윌리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루카이저 삶에는 선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선을 만들어내야 했던 이 고단한 태도는 오래도록 주체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가름되어 왔을 텐데요. 근데 이런 루카이저의 태도는 독단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언제나 타자들의 곁에 나란히 눕는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탐색했기 때문입니다. 루카이저의 시 집신벌레의 결합이라는 시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집신벌레는
또 다른 집신벌레 옆에도 보고 천천히 설명할 수 없는 교환이 일어난다. 그 안에서 각 세포에게 어떤 조각들이 교환된다. 타자의 세포에게 어떤 조각들과. 이것이 바로 집신벌레의 결. 사실 집신벌레는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루카이전이 집신벌레가 서로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이때 그가 힘주어 말하는 것은 이것이 번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집신벌레들이 서로 어떻게 종족의 자리를 지켜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다만 또 다른 집신벌레 옆에 눕는 어떤 집신벌레의 모습,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합리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환일 뿐입니다. 이 미물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조각일 뿐이고 그 어떤 조각은 내게는 의미있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무의미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언가입니다. 이 작고 되게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감흥이 제게는 루카이저 씨의 동력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자의 삶에 서로 감흥하는 힘,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고 루카이저는 말합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창틀에 팔꿈치를 대고 기대서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저 먼 나라의 전쟁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기원하고 내 모든 희망은 너무 멀어서 들리지도 않는 한 뼘만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절반만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흩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끝없는 전쟁이기에 끊어지는 노래들을 다시 깨닫고 그 노래들을 붙잡아 내 숨에 실어서 당신에게 말하면서 끝까지 살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루카이저에게 있어서 시인의 책무는 살아서 목격하는 많은 것들을 전하는 입으로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에게 시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환대를 보여주고 아침의 형태를 부여하고 알아볼 줄 아는 여성으로서 그 순간과 그 이름들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타자와의 혹은 타자적 순간들을 감흥하는 것이 곧 시인을 그리고 독자를 참여로 이끄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루카이저 시에서 이런 사랑의 방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자신의 아들인 윌리엄에게 전하는 시들이었습니다. 그 가면의 방식이나 신화의 방식에 저항하고 자기만의 시쓰기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는 듯한 그 가면으로서의 시에서 루카이저는 조각들이 저마다 음악을 지니고 내 안에 들어선다라고 쓰는데, 그런 다짐이 드러나는 곳에는 산은 없고 신도 없지만 내 찢겨진 삶의 기억과 잠든 채 활짝 벌어진 나와 내 곁에 구조된 아이와 그 위대한 눈으로부터 구조된 말의 기억이 있습니다. 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대한 신화나 막대한 이념이 아니라 자기 옆에 누워있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저마다의 음악을 지니고 있는 작은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 작은 타자들과의 만남이 그의 아들에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너는 왔단다, 이제 아들에게 정말로 주는 제목이 For My Son이거든요. 아들에게 라는 시인데, 너는 왔단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가수들로부터 빈민거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에 대한 거부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태양열 발전 도시로 성장한 마을들을 건설한 사람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혁명론자들로부터 범람하는 빌딩들로부터 마트의 전단지들로부터 어두워지는 방 안에 재주 없는 재단서로부터 너는 왔단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타인들과 함께 완전한 내 자신으로 완전해진 내 자신에게서. 번역가로서의 제가 루카이저 시에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이야기할 때면 루카이저 시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성적인 감수성이 저를 감흥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흥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게 모성성은 오랜 화두였고, 아이가 지금 많이 자란 지금도 여전히 모성성이 뭔지 정의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타자를 만나는 작업이 곧 아이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보는 이 시행들은 한편으로는 참 추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깊이 동요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마침 지금 작업하고 있는 메리 루플이라는 시인의 에세이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번역가인 친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번역행위가 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아마 이집트어에서 번역됐거나 이집트어로 번역된 걸 거야 였다. 나는 이 대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았고 조심스레 확신을 갖고 말했다. 아니야, 어떤 엄마가 아이의 응활이나 우려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순간적으로 결정했을 때야. 그 제 몸에서 나왔으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는 아이의 울음을 듣고 황망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타인을 알아가는 방법이 계속해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말하는 수밖에 없기에
이 모성적 경험이 주는 통찰이 루카이저 시에서 타인과 만나는 방법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시를 번역하면서 언어로 옮기는 기술자에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행동으로 이런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하는 그 의도에 감흥하게 되는 정말 맹목적이고도 친밀한 작업이 번역이겠구나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번역 작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번역가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언제나 그 문체나 어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제가 시인이라는 타인에게 반응한 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루카이저의 시 중에 무라노의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루카이저가 동료 시인의 자녀인 조비 웨스트와 함께 무라노 섬을 방문하고 난 뒤에 쓴 시인데요. 이 섬은 유리공예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고 난 여행자들은 유리공예 시연을 보거나 혹은 체험하기도 하는데 시인은 이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리공예 시연을 마치고 보여진 유리 조각들의 무덤을 봅니다. 이 시는 특별할 게 없는 그냥 문어체 그냥 평소체로 쓰였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평이하게 번역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너무 다정한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라노를 걸어다니던 그 아이 조비가 버려져 있던 화려한 유리조각들 가운데서 하나를 집어가지고 화자에게 건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든 파란색 조각 하나를 만난 조비의 순간과 그걸 건네받고 그 순간에 대한 시를 쓰기까지의 루카이저의 경험이 어떻게든 좀 다정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부셨고 온갖 색깔이 불꽃처럼 유리가 무더기로 버려진 곳에서 수북한 보석들이 번쩍거렸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 좀 결함이 있었달까? 아마 부서져서 그랬겠지? 하나 받으세요. 파란색을 건네받았어. 와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투로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루카이저의 작업은 시인 스스로 타자와 만나고 또 독자로 하여금 타자를 만나게 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루카이저 시에는 유독 평화를 원하는 시들도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고 훗날에는 베트남 반전운동의 다방면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나는 세계대전의 첫 번째 세기에 살았다. 매일 아침이 거의 미쳐 있었다. 로 시작하는 그의 시에서 평화는 이렇게 논의됩니다. 낮 동안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떠올렸다. 광막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신호를 보내고 이름 없는 삶의 방식과 거의 상상해보지 못한 가치들을 생각해본 용감한 이들을 빛이 저물고 밤의 빛이 밝아지면 우리는 그들을 상상하려 서로를 발견하려 애썼다. 평화를 짓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름 없는 삶의 방식이나 거의 상상해보지 못한 가치들을 알아보는 눈이 곧 평화를 짓는 일이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루카이저는 말합니다. 전쟁이 한창인 세계인 바람에 오늘날 루카이저의 시는 더더욱 절박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멀게는 팔레스타인에서도 일방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당장 한반도 또한 전쟁과 무관한 공간이 아니죠. 세계 각국에서 갈수록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그까지 차별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또한 경험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상황 역시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전쟁이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사랑의 방식을 택하고 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루카이저의 말을 전한 것이 의미가 있었기를 바라고 또 제가 번역하는 작업이 그 전달이 번역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칩니다.